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수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 근현대사. 근데 한국에 사실 근현대사 부분이 제대로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또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서요. 각자 정치적으로 필요한 진영이 자기 위주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25, 특히 미국과의 관계되는 부분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6.25 발생이나 그 이후에 또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 미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다음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분의 인생 역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이제 좀 건너뛰는 것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대충 짚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뭐 건국 기념일을 언제로 하느냐, 또 뭐 이승만이냐, 김구냐, 뭐 이러고들 국내의 어떤 여론이 막 분분하고 그런데. 이 뭐 소장님이나 저는 뭐 구태여 분류로 하면 보수라고 분류가 되지만 저는 역사를 균형 있게 공과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듣는 분들이나 따라서 역사의 시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9개 카테고리로 해서 공과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승만이는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이거를 간단히 서론 겸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구한말에 그 독립협회 서재필 박사가 있던 독립협회에서 이제 서재필 박사 모시고 같이 민중개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한말에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는 아시겠습니다만 왕은 군림하되 다스리지는 않고 통치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한 6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주의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 배지대학교 졸업할 때 뭐 영어로 이제 답사를 할 정도로 아주 감옥에 있으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리고 뭐 이제 대학은 뭐 미국에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대 학사, 하버드대 이제 석사, 프린스턴대 박사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학력을 가지고 지금도 나오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5년 내에 전부 마쳤대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뭐 천재적인 머리가 좋은 양반인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임시정부에서는 초대 대통령도 하셨고 그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국주의 일본의 어떤 내막이죠. 근데 이게 그냥 뭐 대표적인 저서가 된 게 아니라 일본이 당시에 미국하고 동맹국이었습니다. 1차 대전 때부터.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갖다가 근대화를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고 동맹국이고 또 뭐 결국은 독일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독일 그 조차 지역을 일본을 시켜서 일본이 몰아내기도 하고 상당히 동업자 관계인데 이거 일본의 그 내막을 파헤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다 예견한 겁니다. 일본은 미국을 언젠가는 공격하고 제국주의의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만주로 이렇게 진출하고 결국 중국도 공격할 거고 진주만 같은 데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관계가 안 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웃었죠. 일본하고 동맹 관계는. 근데 실제로 그걸 딱 적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고, 또 이 양반이 1928년에는 이게 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됐는데 이 공산주의 이론의 그 허구성을 갖다가 논문을 써서 비판을 해가지고 그때도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때는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공산주의를 잘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공산당이 합법화돼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양반이 아주 그 미국 정계에 알려진 사람이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윌슨 대통령이 이 프린스턴대의 총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 집에도 잘 놀러 가고 이승만 박사가 그리고 총장한테 이제 뭐 학위를 받고 뭐 그래서 윌슨 대통령도 잘 알고 국무부에도 뭐 요직에 있는 뭐 해리 합킨스라는 사람도 잘 알고 그 감리교회 또 목사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상원의 그 예배를 주재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메가더 메가더 저 태평양 사령관에서 메가더나 뭐 덜레스 이런 사람들 알고 뭐 이렇게 많이 알다 보니까 카이로 회담 올 때 인듀 코스 그래가지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을 갖다가 노예 상태로부터 독립과 시교 자유를 뭐 주겠다 이런 문구도 평소에 이 박사가 쓰던 잘 주장하는 얘기가 그대로 코팅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물론 그때 그 이제 장개석이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임정을 통해서 근데 이 박사가 카이로 회담에 우리 부분 기초원데도 영향을 미쳤다. 뭐 그 정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요 이제 업적들을 좀 소개하자면요. 예. 그럼 뭐니 해도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헌법을 처음에 세웠다. 근데 이게 뭐 저희 잘할 때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끝나고 새로 생긴 나라가 뭐 인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헌법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으로 만든 나라가 신생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비동맹으로 간 나라가 많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이 공산당하고 이 자유주의 정당끼리 연립을 했다가 결국은 공산당화된 정당이 많은데 이렇게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했다는 거는 당시에 한국 그전에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처음 하는 한국 그렇죠. 그건 대단한 사회주의의 물결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 그건 대단한 거죠. 그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 코민테른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계화로 해서 중국이고 동유럽이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그래서 우리 남한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런 헌법을 해서 그 첫 단추를 끼워줬다. 미국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사실은 한국에서 손 떼고 빨리 나가려고 너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한국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때 국제 정세도 변했지만 초기에 미국은 얄타 질서, 얄타 체제에 의해서 좌우 연립, 미국과 좌파 우파 연립 정부를 남한에도 세우려고 그랬죠. 남북 간 통틀어서. 근데 그게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그게 실패로 끝나고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공산주의를 막는 후보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승만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이게 우리는 뭐 잘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세계 정세 다른 나라 2차 대전 후에 해방된 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천단추를 끼워서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다. 거의 없죠.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뭡니까 이게 유진호가 유진호가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고려대학에. 근데 그 유진호가 이제 했는데도 그냥 맡긴 게 아니고 이 박사가 27개 항을
조목조목 이거를 갖다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읽어봤더니 상당히 뭐 노동 3권이라든가 여성의 참정권이라든가 뭐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주 근데 영국이 무슨 수백 년간 쟁취해오는 걸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다 한 거죠. 영국도 여성한테 참정권을 주는데 몇십 년. 한국이 여자들이 45년에 이제 해방이 돼서 48년 투표할 때 여자들이 참정을 했죠. 보통 투표를 했잖아요. 남자하고 48년에 여자들이 투표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예. 그 우리는 당연한 걸 알았지만은 그렇게 획기적인 이제 시작을 했다. 예,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북쪽이 먼저 토지 개혁을 46년에 했으니까는 우리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농지 개혁을 했다는 거. 북은 뭐 몰수 무상 분배지만 우리는 몰수 유상 분배로 했죠. 근데 이 농지 개혁을 해가지고 농자 유전, 짓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렇죠. 그 전에 소작인들이 불만이 많고 왜냐 그거 안 오면은 박헌영이도 그랬거든요. 6.25 전쟁 내려올 때 우리가 시장만 오면 전부 들고 일어날 겁니다. 남쪽에서. 근데 그거를 농지 개혁을 해가지고 소작인들의 불만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대지주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산업 자본화 채권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난 바람에 이제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소작인들을 없애고 농자 유전으로 하는 이게 아주 혁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필리핀이나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은요 그냥 도시 하나가 개인 거래요. 그냥 플랜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중미 남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미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슨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일시조선 거쳐서 그 일제시대에서 지주 소작농 관계가 한국에는 보편적인 이 부분배 형태였는데 그걸 완전히 뜯어고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은 뭐 전라북도에는 김성수가 거기 가지고 있고 전라남도에는 현모래는 그 현대 며느리 그 집안이 그것도 전라남도 또 뭐 충청북도는 뭐 누구 뭐 그냥 대지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보면 유상 몰수되는 거는 종이 쪼가리 주고 너 몇 번을 분할해서 받는 거다. 그러고 종이 쪼가리 땅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소작인들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그때 못했으면 그때 이제 뭐냐면 한민당의 김성수 이런 사람들 있는 당은 이게 지주당은 지주당은 다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강행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 역사적으로 큰 업적이 됐네. 6.25도 이거를 안 했으면은 박헌영이 말 맞다나 다 들고 일어나고 벌써 공산화되지 않았냐. 세 번째는 이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데 그때 뭐 아까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미국은 그냥 에치슨 라인 이렇게 해서 에치슨 라인 바깥에 대만하고 한국은 다 빼놓고 일본만 방위 하려고 그러고 미국이 한국은 빼놨던 거예요. 6.25 때도 보면 이승만 대통령, 메가더, 트루만 이 라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 미국이 병력을 보냈지. 미국이 병력을 안 보내고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보냈지 않습니까? 그 몇만 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 실제로 싸운 미군의 숫자가 월남전이나 이라크 전쟁 이런 거 비교하면 굉장히 적게 왔어요. 그 메가더하고도 이승만 박사하고도 개인적인 친분도 미국부터 있었고 그래서 뭐 하지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미국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메가더가 군 비용기를 내줘가지고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미군이 개입하는. 그렇죠. 이 상호방위 조약은 뭐 반공포로 석방을 하고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듣고 커피를 마시다 커피잔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미국이 휴전을 하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반발해서 어제 포로 수용 휴전을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이 잡힌 이민군 포로들 중에서 반공을 표방하는 사람, 억지로 군대 투입된 공산당이 싫은 사람들 다 풀어져 버렸죠. 그게 한 4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미국 포로도 북에 있으니까는 서로 막 교환해야 될 텐데 자원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미국하고 관계가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나빠진 거죠.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그다음에 아이젠하워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이젠하워 전에 뭐 다 그냥 이 영감을 어떻게 정리해 버리려고 그랬던 심지어 이승만 제거 작전을 하려고 생각을 여러 번 했죠. 근데 뭐 정리하려고 누구 불러서 백선엽이 불러 네가 하길래 그러니까 아유 저는 이 박사 아니면 못합니다. 전부도 그러니까 제거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이끌어냈는데 거기에 이제 뭐 2억 달러 부흥 원조, 한국 지상군 20개 사단. 그래서 54년이 되니까는 이때는 벌써 이게 뭐 한 52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54년이 되니까 한국 지상군 20개 사단해가지고 70만 군대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후에 7억 달러 원조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걸 멱살을 잡고 미국 멱살을 잡고 이렇게 이승만이가 그러니까 결국 이 상호방위 조약 때문에 박정희도 이걸 방패로 해가지고 경제 건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어떤 맥락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게 연장이. 안 그러면 뭐 국방비에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해놓으니까 미국은 생각지도 못한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제외하고 빼놨던 걸 이렇게 이제 이 박사가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잘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혁명 이게 45년도에 해방을 하고 보니까 70% 이상이 80% 가까이가 문맹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거는 이렇게 짝대기 선거를 했습니다. 예, 1번, 2번을 짝대기 한 개. 예. 짝대기 2개, 2번, 3번. 숫자를 모르니까. 숫자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뭐 우리는 당연한 걸 알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게 의무교육이다. 근데 다른 나라 다 의무교육은 아니 없습니다. 애들 학교 안 다녀도 내버려둬요. 응? 그 의무교육을 우리가 실시했고 또 대학교육 뭐 이걸 시설이고 인재고 막 확충해 나가고 또 이게 엘리트 교육을 많이 시켜서 공무원이나 군인들 갖다가 미국에 많이 수시로 보내고 그런 게 있어서 결국 그런 말도 있어요. 5.16 혁명이 일어난 거는 이 박사 때 그 미국에 보낸 그 군인 엘리트들이 군인들이 다 이제 선진 사고를 갖고 와가지고. 그럼 그때는 우리 사회 엘리트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제일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 교육 혁명이라는 게 상당히 그래서 59년에는 45년에 80% 가까이 됐던 문맹률이 59년에는 22.1%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편적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거지. 보편적 교육 또 엘리트 교육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산업화도 그 당시 미국은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이제 소비재만 여기서 쓰고 중용 공산품 같은 거 일본에서 사zas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뭐 잉여 농산물만 먹고 사냐 그러고 그거를 갖다가 말이야 뭐 이 산업 재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만든 게 충주 비료 공장, 문경 시멘트 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 이런 것도 짓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원자력 발전도 그때 이 박사가 원자력 연구소를 짓고 그때 참 이게 세계에서 50년 되면. 이 원자력이 상업적으로 이제 첫 이용이 되려고 이야기가 되지.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을 때예요. 일본 사람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진다는 게 이 양반은 앞으로 내다본 거죠. 그래서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소비재를 생산재로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서 이제 의존하는 그런 원조 정책을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박정희 때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나라를 세운 가장 근원이 되는 그렇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승만 하면 독재자, 마치 부패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검소했죠. 네, 검소했죠.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박사의 이제 이 과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데요. 6.25 때 이제 이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북진 통일할 능력이 없이 미군이 빠져버리면
수습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자료를 찾으면 이게 뭐 이 자료라는 게 뭐 90년 초에 동구권이 이제 패망하고 소련도 붕괴가 되고 그 이후에 나온 자료들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북이 어떻게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는가. 근데 북도 남에서는 이 박사가 북진통일 외칠 때 북도 그 비슷한 쓰는 용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국토 완정이라고 그래서 국토를 완전히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46년도에 토지개혁을 해서 북은 정리를 했거든요. 그 완전히 남쪽까지 정리하겠다. 국토 완정. 이게 뭐 저 남진 통일이나 마찬가지의 용어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승만 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제 48년에 네. 이제 이 선거를 해서 남한만에 단독 정부를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북한은 한 달 있다가 출범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단을 가져왔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전부 우리가 공산화된 사회에 사는 것이 지금 당시 동유럽이나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나라들로 봐서도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유명한 게 46년도에 이 박사의 정읍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읍발언은 뭐냐면 우리도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분단의 책임론이 있다고 분단의 이승만 박사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온 소련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맞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46년도는 사실상 북이 인민위원회 그리고 국가의 형태를 친 당을 만들고 행정 조직도 전국 말단까지 만들고 토지 개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건 저 파티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당 국가라고 일당 국가. 파티 스테이트 경우에는 당이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당이 만들면 국가가 이런 거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죠. 이게 자료 나오면 46년도에 이미 이 북은 국가의 형태를 이게 소련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잘해준 겁니다. 그 여기 자료를 보면 재밌는 게요. 해방되자마자 10월 달쯤 김일성 찬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북한의 곳곳에 그 아마 우린 어렸을 때도 그 들은 게 있어요. 장백산 줄기줄기 피 어린 자옥. 이미 우상화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고 또 김일성 대학이라는 게 국립대학이거든 최초의 대학. 그게 46년도 해방 후 1년 만에 당 창건이 되고 7개월 만인가 국립대학의 명칭을 어떻게 붙이냐 하고 자기들이 얘기했는데 김일성 대학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북이 얼마나 동원력 있는 국가의 형태를 빨리 갖추고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49년에 독립을 했다지만 이미 46년에 국가 시스템은 다 46년이 하고 진짜 핑계상 핑계상 위장으로 그 깃발만 이제 남쪽이 먼저 달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46년 그 정읍 이 박사가 바라는 게 어느 시점인 거니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1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완전히 남북이 좌우 뭐 연립정부 구성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또 형식적으로 2차 뭐 미소 공동위원회 열리지만 사실상 1차 공동위원회에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이긴 남북이 안 되는 건 아주 명약관하게 딱 나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이 양반이 그러면 나만 단독이라도 하자. 그리고 북은 이미 빠른 속도로 아주 전광석과 같이 요즘에 어느 정부가 전광석과 같이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조만식 선생 다 제거하고 민족 지도자 그리고 이제 33살 먹은 소련군 대위로 온 김일성이를 해가지고 뭐 거기 뭐 무정이고 뭐고 호수아비 만들고 그 연안파 무정이고 소련파 뭐 허가이 뭐 이런 거 다 뭐 호수아비로 만들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를 이렇게 토지개혁해서 100만이 내려왔으니까요. 북에서 100만이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이승만이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사실상 좌우 연립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된 마당에 그러면 남한도 이거 서둘러서 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꼬투리를 잡고 북에서는 이제 이놈들이 뭐 이게 뭐 분단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몰아세운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청산에 실패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반민특위라고 일제 네, 네. 협력했던 예.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와서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해서 그 방해의 배후에 이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있었다. 네. 이게 이제 좌파들이 오늘날 이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 단골로서는 메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예. 결과적으로 북에 비해서는 일제 청산에 실패했다고 봐야죠. 근데 북은 그럼 과연 뭐 철저히 일제를 청산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위장 전술이 거기는 아주 발달됐는데 지금 나중에 그 소련 동계부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북은 초대 내각의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우리 이승만 정부는 초대 내각의 고국 내각 같이 임시정부 이런 점에서 친일파 한 사람도 장관의 내각에 기용한 사람이 있는데 북은 초대 내각의 친일파를 대거 등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탄백제도라고 불교에서 모이는 제도래요. 탄백이면 뭐 일종의 그 가톨릭의 고해성사 같이. 이제 자기 양심을 난 뭐 과거에 이렇게 회개했다. 앞잡이 노릇 했습니다. 그 회개했다. 그러고 이제 세탁을 한 거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이제 지금부터 쓰겠다. 이제 이게 탄백제도랍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 테크노크라트라고 봤을 때 같이 이럴 사람이 친일파를 빼고 나면 없는 거예요. 일제하에서 일하거나 기술을 가지거나 자격증을 갖거나 지식인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관료들을 다 빼고 나면 그야말로 이런 어떤 근대적 국가를 경험해온 사람이 하나도 안 남는 상황에서 내션 빌딩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렇게 세탁을 해서 이 고해성사를 시켜가지고 탄백제도라는 걸 환학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시겠지만 일제가 만주나 뭐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반도에서도 북쪽에다가 모든 그 공장을 신설. 왜냐하면 그 한반도를 갖다가 저기 중국을 먹기 위한 이제 전쟁 기지로 삼았으니까. 공장 발전소 이런 게 많았는데 90%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비밀로 하고 무슨 뭐 상당히 그 특별 대우를 하고 영웅 대접을 하고 노력 영웅 이렇게 하면서 한 1000명 정도 일본 사람 1000명 정도를 일본에 못 가게 하고 대우도 잘하고 그 고용을 했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90년 초에 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쪽에는 지나친 반공 정책을 써서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도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포용될 수 있는데 북한으로 갔다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포용 정책을 썼다 하면 공산주의하고 그 당시에 이 허약한 한국의 시스템으로 북한이라는 거대의 공산 국가를 두고 남한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건 오늘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때 만약 지금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반민특위에서 하는 식으로 일제 청산하면 도덕적으로는 김구 선생 그렇게 하자고 하셨던 거지만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출발이 되지만은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 그 세계화 전략에 의해서 밀어내고 또 독립운동했던 사람 중에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존재하기 어렵게 됐어요. 다만 이제 노덕술이나 무슨 김창룡이 같이 상징적인 좀 악질적인 했어야죠. 왜냐하면 김창룡이는 관동군의 헌병을 하면서 뭐 상당히 그 독립군을 괴롭혔다는 게 알려진 사람이고 노덕술이는 이제 남한의 이제 그 고등계 형사하면서 알려졌던 사람에게 이게 지나놓고 보면 두 사람 정도는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뭐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았겠냐. 근데 그것도 처리 못해서 이승만이가 이제 일제청산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구실이 남은 부분은 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재를 했다. 뭐 4.4.5입 개헌을 했다. 그래서 심지어 뭐 6.25 하에서 부산에 피난 간 상황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민주주의적인 마인드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둑 얘기 너무 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못 두는 사람 보면 뭐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아는 사람이 끌고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다른데 민주주의 한 것도 있지만 지금 명분만 가지고 자꾸만 헛소리하고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예? 그거 그 일제 때 하던 사람 데리고 일했는데 그 일제 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완전히 공산주의에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군도 뭐 빨갱이가 많이 들어오고 뭐 사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빨갱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김원봉이라고 왜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 임시정부에도 있었죠. 그렇게 사회주의 운동한 사람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북한 넘어가 장관까지 하다가 수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일제청산이냐 아니면 반공전선이냐. 이게 이승만 박사는 반공전선을 택한 거죠. 근데 이제 52년도에 최초의 개헌을 한 거는 이제 부산의 어떤 부산의 계엄령도 선포하고 뭐 이래가지고 52년도에 개헌을 합니다. 개헌은 뭐냐면 그게 직접 선거, 4.4.5입 그 위에도 몇 번 하지만 그러면 직접 선거에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하는 거는 그때 한민당이 그 김성수나 이게 지주들이 기득권층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박사하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게 통제가 허수아비로 세워놓으려는데 통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국회에서 선거해가지고 이 박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직접 선거로 국민하고 직접 국민 지도는 그때 있었으니까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밝혀진 게 52년도는 휴전을 하려고 그랬던 때거든요. 이 박사가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장면위를 내세워가지고 이 박사를 제거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뭐 어느 나라 다 그렇지만은 개인 간에도 그래서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두겠어요? 그럼 뭐 미국이 전 세계에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치한 게 미국은 이승만이가 휴전을 나왔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는 그러지 않아도 한민당 사람들하고 사이가 뭐 토지개혁 문제고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는 장면은 아주 순한 사람이니까 그걸 시켜서 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하고 4.4.5 개헌을 한 겁니다. 참고로 작년은 수원 나왔죠. 수원에 농업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도 온순해서 5.16 혁명이 났을 때 수도원에 또 숨어갖고 며칠 동안 총리가 안 나와가 찾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 밝혀진 미국이 장면이만 사울러지만 있었으면 그때 그 박정희가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쿠데타 일사단 불러가지고 제압하려고 그랬는데 장면이가 수도원에 가서 숨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물건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라는 것도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뭐 민주적인 뭐 이거보다 나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보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보는 독재자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매사를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봅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지금 뭐 시진핑이도 뭐 영구 집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니고 나라가 잘 사는 게 목적인데 아마 시진핑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고 말이야 푸틴이고 막 이렇게 센 놈들이 나오는데 내가 딴 놈한테 물려주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냐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메르켈이 이번에 연정 뭐 4차 연정에서 됐는데 메르켈도 지금 13년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도 3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18년을 했으니까 업적이 있는 거지. 요즘 5년 단임제 하면은 근데 먹고 튀는 먹튀라고 그러잖아요. 뭐 업적을 남길래야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고 뭐 독재한다고 다른 놈으로 바꾸려 그러니 나라가 생긴 지 몇 년 안 돼서 그러니 이런 이제 개헌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간신을 키우고 정적을 좀 가혹하게 정치적으로 제거했다. 조봉암인을 사법살인했다. 그렇죠. 또 이기붕이가 이제 호가호위해서 이기붕이는 실제로 부패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집안이 나중에 다 자살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좀 말년에 좀 이렇게 그렇죠. 흐려졌다. 네. 그 당시가 조봉암이를 사법 살인을 했다. 이런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얘기는 나올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또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양반이 85세, 73세 대통령 해가지고 그 당시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해도 그러니까 이기붕 같은 사람들 측근에 두고서 쓴소리 해줄 부하가 없었지 않냐 하는 얘기도 듣고 근데 조봉암이는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잖아요. 조봉암이 씨에서 농지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조봉암이가 2번 대통령 나왔는데 2번째는 표를 많이 얻었어요. 표를 많이 얻었죠. 응? 이거 위협으로 느꼈겠죠. 근데 조봉암이가 또 지금 보면은 지금이라도 참 납득하기 그렇다고 사법살인이라는 말이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좀 심하게 나온 게 그때 전쟁 그 56년에 두 번째 나왔던가 그랬어요. 52년에 조봉암이가 52년 56년에 나왔죠. 6년 나왔죠. 6년 나왔는데 조봉암이가 두 번째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평화 통일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전쟁이 난 지도 몇 년 안 되고 이승만이는 북진 통일하겠다 그랬는데 당시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고 평화 통일하겠다. 이 사람도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내가 가끔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후보로 나올 때 그때가 이제 71년인가 그랬는데 뭐 40대 기수로 내가지고 그때 북에 뭐 여러 가지 도발이 있고 올남전에서 미군이 군대 빼고 그런다는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가 예비군 제를 폐지한다고 그랬어. 뭐 그런 건 좀 제길로 갑니다만 이 조봉암이도 그 당시에 전쟁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휴전 상태였어요 그때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평화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입장에서 얼마나 눈에 가시겠지 매혹해서 또 아직도 국민의 수준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문맹률도 높고 그런데 잘난 너무 똑똑한 대통령과 또 너무 엘리트가 없고 국민이 무지한 이런 격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을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정적을 그렇게 하면 안 목숨을 되죠. 끊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았냐 그런 평가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뭐 이 공과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소평이가 문화혁명 때 모택동으로부터 이제 하방 숙청을 당해서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자기 아들도 척추 다쳐서 장애인이 되고 그랬음에도 등소평이가 중국 천하를 잡은 다음에 07과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사진을 그냥 두고 떼지를 않았어요. 그 모택동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0이 1급이고 과가 3 정도면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택동이도 얼마나 뭐 대약진 운동하면서 2천만 죽이고 뭐 문화혁명하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계반을 거꾸로 돌린 사람인데 자기도 피해를 보고 자기 아들도 불구 그랬는데도 모택동의를 그렇게 건드리지 않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이제 공과가 있죠. 그러나 다른 세계적인 거를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첫 단추를 끼웠다는 거 하나만 해도 이 양반의 공칠은 우리가 물론 자유민주주의 그것 때문에 공산 통일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업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보세요. 지금 저 오늘 뉴스 보니까 올람이 75년에 베트남이 통일돼가 지금 43년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제도 선택을 잘못하면은 43년이 흘러도 못 사는 겁니다. 요즘에 와서 좀 잘 살라고 시장 경제 한다고 그러지만 이 첫 단추를 아주 잘 낀 이승만 박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청해서 우리가 이만큼 뭐 세계 경제 10위 안에 10위 뭐 내외로 된 거는 우리가 공칠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 박사의 과도 있지만 과를 보는 쪽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또 일제청산도 못하고 말이야 뭐 그랬다 그러지만 일제청산 요즘에 책 보면은 북도 못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을 바라볼 때는 이런 걔네들이 지배적이고 이분이 거의 나쁜 사람처럼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너무 잘못 알려져 이분이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 세상은 모두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동수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